저는 비상계엄하고 뭐 지금 탄핵까지 온 이 사태도 굉장히 문제있지만 윤 대통령은 제일 문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뭘 국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뭘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한 게 아무것도 없다. 개혁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너무 무능했다. 진짜 무능했어요. 공매도 금지 저는 반대했습니다.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를 그거를 금지하는 거는 이거는 좀 어리석은 짓이다. 욕먹을 줄 알고 금투세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게 금융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일확천금을 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 자체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일부러 이제 세금으로 떼자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금투세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법 개정도 하는 게 맞다. 지금 우리 정치를 아주 대증요법으로 뭐 스테로이드제 좀 이렇게 투여해가지고 살리는 그런 거는 안 통할 거다. 안 통하는 거 이미 보고 있지 않느냐. 경제 체질이 개선돼야 되겠죠. 단걸음이라도 우선 나가는 게 본질을 핵심을 봐야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생존의 본능으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3프로 특별기획 더 폴리틱스, 저희가 새롭게 기획한 시리즈를 오늘 다시 시작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치의 이야기가 상당히 줄을 이룰 수밖에 없는 또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좀 편견 없이 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네. 제대로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하려면 중간에 제대로. 싸우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좀 해보자 말꼬리 좀 잡지 말고. 는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이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특히 아마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 경제, 투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경제 관련해서는 거의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전문성이 있으신 네. 분이 아닐까 생각을 좀 KDI 출신이시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부 프로님 반갑습니다. 전 의원이세요? 전 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아니세요? 현이인 줄 아셨어요? 왜 아픈 데를 이렇게 찔러요 또 그러게 왜? 왜 그러세요? 아니 나는 왜냐면 워낙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네. 진짜 현 의원 진짜로네. 그래요? 전 의원이시죠. 전 의원. 그러시구나. 네. 왜 의원님이 아니시죠? 그거 얘기하면 또 아픈 좀, 소리가 좀 있나? 깁니다. 네, 눈물이 앞을 가요. 제가 불출마를 2번을 했습니다. 예. 나오셔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아니요, 불출마를 했습니다. 불출마? 예. 네, 5년 전에는 네.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면서 예. 새로운 보수당이 합치면서 제가 이제 그 바른정당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불출마했고 예. 이번 1년 전이 지난해죠. 예, 지난 총선. 지난 총선은 신청해봤자 안 줄 것 같아서 야. 이거 눈물 난 얘기 왜 자꾸 물어보셔갖고 이렇게 의원님 당황하게 하십니까? 예, 뭐 누군들 뭐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겠어요? 다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 자, 여튼 우리 유승민 전 의원님과 함께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 이야기 그리고 경제 좀 요즘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오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정치 경제 문제 한 개씩만 만약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지금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씩 하나만 꼽는다면 뭐를 꼽아주시겠습니까? 정치는 저는 진영으로 나눠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게 87년 체제가 예. 왔는데 거기 헌법하고 선거법이 있는데요.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헌법 개정보다 예.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선거법이 더 생각하는데 중요하다. 선거법 개정해가지고 네. 다당제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소선거구제를 하니까 영남 호남을 아예 근거지로 두고 수도권에서도 양당 1번 2번만 싸우는데 네. 저는 중대 선거구제로 하는 게 굉장히 이 정치를 바꾸는데 중요할 거다. 그리고 경제는 저는 뭐 성장 동력이 진짜 갈수록 떨어진 거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봅니다. 예. 최근에 더 심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경제, 정치, 안보가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닌데 네네. 이 정치 불안, 지금 정치 위기 때문에 경제는 안보에서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이미 경제는 닥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좀 두렵죠. 결국은 선거- 정치권 선- 구조를 바꿔야 되겠네요. 예. 선거구 문제는 근데 예. 저희도 뭐 현역 뭐 전
뭐 전현직 다 포함해서 국회의원 분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예. 하나같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왜 못 바꾸시는 왜안 거죠? 돼요? 그 왜안 되는 직접 거죠? 하려고 그러면 네. 각 당의 민주당의 호남 의원님들, 네. 이 국민의힘의 영남 의원님들 네. 그 소선거구제 포기 안 합니다. 어. 그래서 그분들의 양보랄까 예. 그거를 각자 텃밭에서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걸 이끌어낼 만한 그 아주 강력한 리더십과 영원한 의원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 약간의 희생 그런 게 각 당에 있어야 돼요. 예, 아니 리더십만 있으면 거기는 공천 주면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꾸 예. 동의 안 하면 공천 안 줍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찬성해야 될 맞습니다. 텐데. 누군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면 될 수 예. 있는 일인데 노무현 대통령도 못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못 했습니다. 뭐 이야기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헌법 개정도 굉장히 쉽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87년 헌법에서 전혀 못 바꾸고 있잖아요. 선거제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각자 이해관계가 딱 달려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어차피 당 보고 뽑는 유권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예. 리더십이 가자고 했을 때 반대를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무소속으로 나서도 늘 되는 분이면 그분이 그 신경이 쓰일 수 있으나 오히려 거기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죠. 예. 안 그런데 예. 왜 그게 추진이 안 돼요 리더십이? 소선거구제를 만약 중대선거구제로 예. 바꾸면 대구나 광주 같은 데에서 각자의 상호 침투가 가능하잖아요. 당연하죠. 두 선거구 예, 합친 다음에 두 명 뽑아야 되니까. 예. 광주 가서 사람만 좋으면 당선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이야기를 2023년 1월 달에 했었어요. 예. 합의도 보고. 예. 근데 그렇게 각 바꾸자고. 당에 딱 들어오면 안에 그 기득권자들이 그걸 절대 안 내놓는 겁니다. 그거 바꾸면요 우리 정치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에서 회의할 때 선수 높은 의원들이 보통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 선수 높은 의원들이 양쪽 근거지에서 그런 선수 것도 있죠. 쌓은 분들이군요. 그런 것도 쉽게 있죠. 쉽게 당선되니까. 예. 근데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대통령은 그 정당에 관여를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정당의 공천이나 이런 데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당 출신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 야당은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 대표잖아요. 의지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디 있으면 되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예. 그 두 분이 만약 진짜 의지가 있었으면 옛날에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두 분 다 당에 대한 자기 그립, 이 장악력, 예. 그게 사실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의원들을 어떻게 잘 이끌고 가느냐.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영남 의원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영남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중대선거구제거든요. 그런가요? 저도 영남에서 예. 국회를 4번 했지만 예. 그 사람들은 공천만 받으면 딱 되니까.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이거는 경쟁을 확 트는 거니까 민주당이고 정의당이고 진보당이고 대구에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사람만 좋고 예. 정책만 좋으면 그게 이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편 싸움하는 이거를 못 끊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선거구제입니다. 네, 네. 당장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다 그 동네 의원들이더라 그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예. 뭐 안 되겠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겠네. 그게 말씀 들어보니까 안 될 것 아니 같은데. 이런 정치 위기가 오잖아요. 예. 정치 위기가 오면 많이 흔들리잖아요, 판이. 그러면 정치인들도 야 이대로 가면 둘 다 망하겠다 싶은 이제 위기감이 들고 거기 플러스 지금 개헌 이야기가 헌법 개정 이야기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게 그렇죠. 나오는 게 예. 87년 이후에 대통령이 8분 계셨는데 그 8분 각각이 어떻게 됐냐 운명을 보면 예. 야 이거 5년 단임 대통령제 이거 해가지고 나라 망하겠다 싶은 생각을 국민들도 하시고 정치인들 일부도 네.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위기가 왔을 때 헌법 개정하고 선거구제 개편 두 개, 그 두 개를 하는 게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고 정치가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면 예. 그 기득권에 딱 눌러 앉아가지고 변화할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이 어느 정도는 기회된. 어차피 뭐 두 가지 그 과제를 이럴 때 지각 변동이 있을 때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헌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원 내각제를? 의원내각제는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뿐 예. 아니라 우리나라 의원내각제 했을 때
뒤에 예컨대 무슨 재벌들의 자본의 힘이나 또 국회라는 게 국민들한테 제일 불신을 많이 받는데 의원내각제라는 게 국회 다수당이 총리하고 장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냥 입법도 하면서 행정 다 하는 게 의원내각제인데 네.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반감이 되게 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원하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비상계엄 탄핵 이걸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감시와 견제를 늘리고 그러면서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원의 권한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만드는 게 일단 더 중요하고 그러면서 4년 중임제 하면 5년 단임제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4년 중임제로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를 더 효과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가 더 잘하느냐 요구하고 국회도 다수당이 입법 독재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거꾸로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더 견제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 권한 중에 뭐 거부권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인사권, 그다음에 사명권 이런 권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권한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거냐. 국회 같은 경우에는 탄핵권을 남발할 때 이거를 좀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지금은 제왕적 국회,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둘 다 권한을 낮추는 쪽으로 장치를 권력이라는 만들면서 게 입법부와 사법부 예. 혹은 입법부와 행정부 예. 사법부는 좀 논외로 치더라도 예. 요게 견제와 균형을 맞추라고 돼 있는 건데 예. 이 권력 두 개를 다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쪽을 낮추면 한쪽이 올라가고 이게 대칭적인 구조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의 권한만 낮추면 국회는 상대적으로 더 세지겠죠. 예. 그런데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입법하고 예산하고 그다음에 예컨대 탄핵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특권 발동권 같은 거 그런 것도 탄핵을 좀 더 까다롭게 그 탄핵 소추 의결의 조건이 만약 좀 더 까다롭게 하면 그리 만들면 국회가 뭐 민주당이 29번 탄핵을 남발하고 이런 거는 줄어들겠죠. 저는 어지간하면 요번에 지금 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할 때도 정적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헌법의 미비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과반으로 해버렸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근데 그것도 3분의 1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우리가 명시를 해놨다면 이런 혼란도 없어지고 국회가 함부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일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 권한을 더 이렇게 줄이는 개헌을 하면 국회는 지금보다 더 세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저는 국회도 더 감시받고 더 견제받고 더 뭔가 권한을 행사할 때 더 좀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런 헌법 개정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25일에도 그 정치학과 교수님들 헌법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책을 하나 냅니다. 새로운 개헌안에 대한 87년 체제를 깨는 저는 그런 거를 정치권에서 물론 정치권에서 다 싫다 거부해버리면 이대로 가겠죠. 또 다음에 뭐 조기 대선을 하면 다음 대통령이 현행 헌법으로 가겠죠. 근데 그렇지는 지금이 굉장히 그 기회라고 봅니다. 혹시 지금 이 예. 상황에까지 온 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너무 발목 잡고 계속 탄핵해 가면서 또 저 예산으로 너무 폭력적으로 나오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지 이런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독주하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저 견제하고 지금 막아내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 지금 말씀 좀 들어보니까 어느 쪽으로 판단하고 계신 건가가 살짝 좀 헷갈려서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는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 누가 조금 잘못을 많이 했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번 사태 계엄하고 탄핵 사태는 100%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고 봅니다. 계엄까지 온 것은 계엄까지 온 거는 네. 계엄을 한 거는 저는 100%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고 네. 야당이 그 전에 뭐 탄핵을 하고 또 입법 독재를 하고 예산을
전례 없이 자기 혼자 깎아서 통과시켜버리고 했던 여러 가지들 그건 맞아요. 그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계엄할 이유는 아니죠. 이유는 절대 안 되는 네. 거죠.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찾아갔어야죠. 미국은 오바마가 됐든 누가 됐든 맨날 전화하고 밥 먹자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그전에 그 국회 예산 시정연설 할 때 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시정연설도 안 갔고 예, 제 계속 기억으로는 설득해야죠. 야당 대표를 한 번인가 만났던 것 같은데 이재명 2년 대표 한 넘는 번 기간이죠. 만났죠. 예, 한 번. 예, 예. 예. 그때 나중에 이제 한참 먼저 갈등이 생기고 뭐 이랬단 네. 먼저 만나. 그 전에는 그렇죠. 안 총선 지고 나서 네. 한 번 그것도 만났죠. 좀 공주에 몰렸을 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네. 그 법적으로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재판 중이지만 네. 그거는 법원에 맡겨놓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계속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설득을 했어야죠. 그럼 미국은 그래 다 하지 않습니까? 약간 아직도 검사, 그러니까 약간 피의자, 어?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내가 저를 어떻게 만나냐? 그 검사 시절에 그게 상당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캐릭터에서 작용하신 것 같아요. 예. 혹시 조금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혹시 저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어쨌든 국민께 선택을 받았으면 국민에게 필요한 그 정치를 정치인들이 조금 더 고민해서 국민들이 다소 원치 않더라도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포퓰리즘과 엘리트주의 중에 뭐가 네. 나쁘냐 그 질문 같습니다. 선거까지는 네. 어느 정도 어느 캠프나 포퓰리즘 성격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대선 공약이나 보면요. 근데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거 저는 뭐 엘리트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경제든 안보든 꼭 필요한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여론이 뭐 6대4, 7대3으로 분리하더라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하는 스타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푹 지르듯이 해버리면 국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왜 연금개혁을 해야 되느냐, 건강보험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의료사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육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래 하면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국민들 지지가 있으면 그런 개혁하는데 편하니까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시대적인 과제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세련되게 당연히 네. 할 수 있는 거를 네. 뭐 우리 의대 정원 2,000명이나 숫자가 어디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갑자기 툭 던져가지고 네. 이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의사들도 반발할 뿐 아니라 국민들도 영문을 모르니까 계속 그 지지율이 네. 거기에 대한 지지가 계속 떨어져 왔잖아요. 알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정치에서는 갈라진 거, 그다음에 경제에서는 성장 동력 떨어진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정치에서는 선거법 개정이나 뭐 헌법 개정 등등을 통해서 혹은 또 정치인들의 뭐 관용이 됐든 아니면 협상이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경제 쪽에서 성장 동력 사라진 건 왜 사라진 겁니까? 성장 동력 사라진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산을 올라가듯이 급속하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 30년 성장을 하다가 네. 90년대 초반부터 산에서 이렇게 계속 하산하듯이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와 가지고 5년마다 대통령 한 바뀔 때마다 우리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1%포인트씩 계속 추락해오는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어떤 특정한 경제,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힘이 벌써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벌써 30년 넘게 계속 우리는 성장이 추락해왔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겁니다. 예컨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다이나믹한 경제를 보면 10년 전, 20년 전하고 10대 기업, 100대 기업의 리스트를 보시면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역동적으로 바뀌죠. 그죠? 예. 미국에서 뭐 IT 기업들이 갑자기 빅테크가 그러면 우리 그 10년 전, 20년 전에 뭐 페이스북이다, 무슨 이런 회사들 잘 못 들어봤는데 완전 스타트업이었죠 그때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지금 그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30년, 40년 전에 보면 리스트가 삼성, 현대, 무슨 SK 그 리스트가 지금도 그대로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좀 큰 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쭉 재벌 체제로 해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중국의 뭐 딥시크 같은 거 나타나고 이런 거 보면 아 우리는 그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파괴와 혁신인데 그 혁신으로 주도되는 과학기술로 주도되는 그런 성장을 우리가 못하는 사이에 미국은 저만큼 앞서가고 중국은 우리 중국 굉장히 우습게 알다가 지금 중국 앞서가고 있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시절에 그 성장해왔던 그 전략은 그 당시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안 통하는데 새로운 우리 성장 전략 같은 게 없었던 거죠. 그 저는 제가 경제하겠지만 제가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자유시장 경제만 외치는 그런 학자들하고 전문가들이 관료들도 그렇고요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국가가 R&D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미국이 제일 앞서갔고 미국은 세계 유명한 인재들을 다 대학 끌어모아가지고 연구소와 하이테크 산업으로 바로 일자리로 연결해가지고 하니까 그거는 뭐 실리콘밸리든 뭐 동부 쪽이든 미국이 제일 앞서갔고 미국이 앞서가는 걸 보고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지만 중국이 미국의 성장 전략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사람들이 미국 보고 자유시장 경제의 롤 모델 같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나사도 그렇고 DARPA라고 있습니다. DARPA 그 방위 쪽에 그다음에 NIH라고 국립보건 그렇죠. 기구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무지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IT가 됐든 AI가 됐든 뭐 드론이 됐든 GPS가 됐든 인터넷에서 그게 군용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 무슨 네. 신약이 됐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국가가 투자한 그 기술에서 나와서 그게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기업들이 생기는 이 구조로 굴러갔는데 우리는 그냥 언제부턴가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된다. 저 삼성, 뭐 SK, LG, 현대한테 맡겨놓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걸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은 보면 천인계획, 무슨 제조 2025, 뭐 기술 굴기 이러면서 중국은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에 지금 어지간한 그 공과대학들은 우리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배출해내는 인력의 양과 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에서 승부는 뻔한 것 같거든요. 우리 그래서 예산 저는 중에 R&D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R&D 수입되고 그 GDP 대비해서 R&D 비중이라는 게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제일 높다고 계속 제일 높은데 홍보하던데. 그거는 그냥 비중이고 네. 그 R&D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갔느냐 하고 그 R&D 예산이 얼마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우리 그 국가 R&D로 많은 국가 출연 그 이공계의 연구소에서 인재를 좀 뭐 길렀다 그럽시다. 박사든 연구원이든. 이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 갔다가 중국하고 미국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한 뭐 5배, 10배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해버리면 그게 다 우리 두뇌력, 인재의 유출이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기르는 것도 약한데 그거를 유출을 안 시키고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좋은 인재를 우리 쪽에 그렇죠. 끌어들이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혁신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가 기업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시장 경제를 민간한테 그냥 맡겨놓는 게 이게 전부가 해법이 아니다. 중국 봐라. 중국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국, 중국 못지않게 STEM이라는 게 STEM 교육, 과학기술, 네.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수학이죠. 우리 그 교육에 미국은 오래전부터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세계 1위로. 중국도 스템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우리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판검사, 의사 문제죠.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물리학 귀신같이 하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의사가 되면 의사가 그 뭐 미적분이 뭐가 필요하고 물리학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인센티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사 아니면 판검사, 변호사 이 트랙이 우리 사회에서 보상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사, 판검사 이런 쪽으로 보상이 돼 있는 이 구조를 이공계에 가도
자기가 보상받을 수 있고 만약 스타트업 같은 거 해가지고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신용불량자가 안 되고 다시 금방 도전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그냥 가만 내버려둬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근데 그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혹시 예. 예를 들면 우리랑 비슷한 사이즈의 국가들 가운데 그런 걸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으면 예. 우리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가능하고 중국이나 가능한 거 아니냐. 예. 혹시 양적으로는. 양적으로 예. 그러니까 경제적 규모가 예. 되니까 그 예. 나라가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양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예컨대 미국에서 그 50개 주를 다 보지 말고 캘리포니아 하나만 똑 떼서 보면요. 예. 그럼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 그 스탠포드와 버클리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혁신들을 보면 거기도 판검사라는 직업은 있고 의사라는 직업은 있잖아요. 공무원도 있고요. 근데 실리콘밸리 하나만 딱 떼어서 보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스탠포드 뭐 이공계와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그 실리콘밸리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생겨나는 그런 거를 뭐 그 정도 수준이 성공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 서울공대, 우리 카이스트, 우리 포스텍에서는 왜 못했을까? 저는 양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네. 있는데 저는 약간 질적인 문제나 사람들한테 동기를 주고 꿈을 주고 실패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네.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방치해가지고 생긴 문제 아니냐. 근데 그거야말로 그 시장에서 예를 들면 뭐 그 시장에서 미국의 그런 시장에서 성공하게 되면 막 몇 조 단위 부자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이제 예. 할 문제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이나 자본들이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성공하면 몇 조 몇십 조짜리 부자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장 자체도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 이제 성공한다고 해서 그 정도의 성공을 그 부를 가져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장 규모만 보면, 예? 우리 시장 규모만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요즘 세상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는 이게 통하기 시작하면 네. 한국이라는 시장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통할 수 있는 가능하죠. 시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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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바로 미국의 나스닥이 상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재만 키우면 된다. 뭐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네. 기술이라는 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인재만 키우면 그럼 그 인재가 결국은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시각에서 또 시장은 그거는 뭐 대한민국이라는 데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든 유럽이든 엄청나게 열려 있는 기회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인재를 그래 제가 늘 혁신 인재, 디지털 혁신 인재라고 뭐 표현을 하는데 인재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는. 그럼 국가가 할 일이다. 그거는 국가 할 일이죠. 아. 조금만 예를 들면 이런 예.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인재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은 한국에 취업을 해서 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소득세를 단일 세율로 해줬어요. 10%로. 소득세를 개인 소득세를 10% 단일 세율로. 그게 아마 2000년대 초중반까지 그게 제도가 있었을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면 유학 갔다가 거기 자리 잡은 기술 인력들이 있거든. 네. 미국 회사에. 네. 근데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여기가 소득이 낮아요. 미국이 더 소득이 높고 왜냐면 개인 소득이 3배 차이 나는 나라니까. 그런데 여기 데려와서 또 40%를 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야 그거 단일 세율로 해줘. 이 제도를 꽤 오랫동안 하다가 그거를 2007년인가 2006년도에 종료했거든요. 예. 왜냐면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 그것도 이제 세금도 하나의 중요한 인센티브가 그게 이제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야 무슨 너는 뭐 근태 눌렀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평등해야 된다. 조세 굉장히 민감하잖아. 유학도 갔는데 너 혜택 받았는데 또 여기 와서 이런 그거 못 이겨내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그 노동 시간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예외 생각하듯이 인재를 교육시키고 양성시키고 우리 국내에서 어디 해외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금이나 또 줄 수 있는 어떤 이 연봉이나 보상의 수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사람한테는. 그 예컨대 지금 서울대 공대나 뭐 국내 유수대학의 공대가 외국에 진짜 AI가 발전하려면 AI를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만약 스탠포드에서 AI 가르치는 사람을 모시려면 돈을 엄청나게 그렇죠.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서울대 공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교수들의 어떤 연봉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이랬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68년에 키스트라는 걸 처음 만들어가지고 진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외국에 가 있는 초반에 유학 간 그 한국 인재들 두뇌들 그걸 유치하려고 초대 구안포에 아파트도 공짜로 주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도 혜택을 주고 연봉도 기존의 국내 교수들보다 몇 배를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다 평등해야 된다 이런 데 안 얽매이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성장은 그냥 민간에 맡겨놓으면 되지. 삼성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면서 인재도 그것도 뭐 민간이 알아서 뭐 돈 높은 연봉 주고 유치하면 되고 국가는 세금 40% 45% 그냥 소득세 떼면 되지. 이런 데에서 이제 요즘은 너무 오랫동안 그런 이래 상태에서 좀 침체가 된 거죠. 그래서 성장이라 하는 거는 성장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 힘이 우리 경제에서 사라지고 우리한테는 기업가라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지금 누가 있느냐. 재벌 3세 4세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한테 무슨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의 DNA가 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할배 뭐 고조부 정조부는 있었는지 몰라도 네. 그래서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은 국가가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 이제 필요한 돈들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들은 딴 데 쓸 돈이라도 일단 하여튼 인재 키우는데 더 집중해서 많이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 광역시도에 교부금 내려가는 그 교육 교부금 그거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사실 남거든요.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이 고급 인재를 양성해서 그 한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 먹여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좀 이 생태가 가능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거 다 국회에서 예산으로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가죠? 그게 다 동의를 안 하십니까? 국회에서 아직 제가 말씀드린 아니, 이런 전직이시라, 거를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2%. 살 일이다. 지금 전직이시라고. 구경 갔다 오셨으니까 왜 거기서 안 돌아가는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정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또 해오고 예. 국회에서 그걸 더 장려하고 이게 안 되고 있죠. 왜 안 되죠? 좋은 일인데. 국회의 예산심의라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정부 나름대로 뭔가 거의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의도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딱 해오면 그다음부터 국회에서 아주 짧은 한두 달 기간 안에 자기 지역구 예산이나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집어넣느라고 난리지. 네네네. 예산 심의가 국가 전략이 이런데 인재가 없는데 그 인재한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 돌아가고 아니, 지금 이제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이 사실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짚어주신 게 좀 있어서 이게 다 포함됐다. 그렇죠, 그렇죠. 연결된 얘기. 그 중에 그럼 하나하나씩만 좀 여쭤보면 예를 들어 기업이 지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나온 얘기 중에 예. 하나가 52시간 예. 이제 좀 예외를 두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은 찬성하세요? 저는 원론적으로 예. 이 고소득 전문직들 한테는 52시간이라는 거를 적용하는 게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도 이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58이 40시간 아닙니까? 네. 거기는 우리 이제 연장 근로 혜리가 12시간 해가 주 52시간인데 예. 이 아주 고급 기술직, 그다음에 R&D 인력, 그다음에 그 전문 경영진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거 저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네. 주 52시간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당연히 저는 동감합니다. 근데 예. 이상한 게 예.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가 워낙 덩치가 큰 산업이긴 하지만 반도체 말고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 52시간에 예외가 돼야 되는 그런 직종들, 그런 산업들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AI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뭐 로봇, 심지어 뭐 방산 수출이다. 방산 쪽의 R&D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 특별법이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주 52시간 예외가 한 조항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거는 반도체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네. 왜 이 중요한 문제를 주 52시간 예외는 이런 게 되고 뭐 보통 공장에서 일하는 블루칼라나 그냥 일반 회사원들은 52시간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이런 구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분을 왜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이렇게 하느냐? 저는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쪽만 풀어주는 거는 진짜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이상하죠. 네.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또 R&D 모자란다고 그렇죠. 또 풀어줄 거냐? 예. 왜냐하면 중요한 산업이라는 거는 반도체 하나뿐만 그렇죠. 아니고 자동차 중요, 전기차 프로 중요, 로봇 뭐 계속 중요한 것, 바이오도 중요하고 한데 다른 산업에서 우리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특별법 그걸 가지고 왜 거기다가 고조항 집어넣는데 특히 많은 언론들도 네. 이거 뭐 하면 실용주의고 이거 하면 뭐 이재명 우클릭이 되는 거고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반도체 특별법 거기만 매달리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요. 어떤 솔루션이 있어요? 저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특례업종이라는 거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특례업종. 예. 그거는 이제 옛날에 많았다가 줄였는데 저는 탄력 근로시간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탄력 근로시간제 또 지금도 특별 연장 근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노동자가 동의하고 회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케이 하면 승인하면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고요. 또 탄력 근로제는 보면 뭐 탄력 근로제 그 안에 이렇게 규제들이 있습니다. 한 달 안에는 얼마 초과하면 안 되고 6개월 안에는 얼마 초과하면. 근데 그거를 훨씬 더 탄력적으로 하면 저는 그걸로 노사정이 합의를 하면 가능하지 왜 반도체 특별법 이걸 가지고 저렇게 목을 맬까 싶어요. 그걸로 하면 노측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당연히 이런 예외 저런 예외 만들다 보면 52시간 만든 것 자체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거 다 그럼 무너지는 거지 뭐냐라고 하니까 요즘처럼 반도체 무너져서 삼성전자 무너지고 투자자들 다 힘들어하고 이런 그 분위기와 명분을 살려서 반도체라도 해보자가 지금 최선이라 거기로 가 있는 거지. 말씀하신 저 근로기준법 건드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다 보면 또 하세월이 되고. 근로기준법 법 개정을 뭘 대단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탄력 근로시간제라는 그거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안에 규정이나 이런 걸 바꾸고 물론 노사정 대화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 52시간 예외는 이거는 모든 근로자한테 절대 다수의 근로자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하면서 네. 그게 스타트업이 됐든 아주 하이테크의 R&D가 됐든 이런 거에 국한을 시키면 저는 노동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어렵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부 업종이라고 처음에 시작은 하지만 아마 사업장들마다 우리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또 이런 이유로 뭐 우리는 또 계절성이 있고요. 뭐 등등 해서 아마 굉장히 뭐 이런저런 이유를 하다 보면 거기 적용 안 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52시간을 그래서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한 게 아마 지금 노동자 뭐 단체나 이런 데서 원하는 바일 테고. 그런데 삼성전자에 다니는 일반 회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는 주 52시간 플러스 특별 연장 근로 하면 지금 하던 룰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된다라는 저는 신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아주 경영적인 판단을 하거나 R&D를 하거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주 52시간 적용하면 안 되죠. 그거는 경제를 살리려면. 근데 어떤 또 지금 반도체가 워낙 문제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라도 하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된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SK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삼성전자 똑같은 주 52시간인데 SK는 어떻게 그러면 HBM에 성공을 하고 삼성전자는 왜 안 됐냐? 그거는 삼성전자의 경영상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 거지. 그게 주 52시간 때문에 그런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주 52시간은 대다수의 노동자한테는 절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불리하게 안 하겠다. 네네, 그렇지만 네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직업군들 거기에 적용하겠다라는 그거는 저는 외국 사례도 포함해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거 하려고 노사정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네. 노사정 대화가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소득이 굉장히 많이 위아래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은 점점 더 정체 상황이고 또
높아지는 사람들 극소수 내지 소수는 굉장히 또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좀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아니면 이렇게 벌어지는 게 원래 자본주의에선 당연한 거고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어떤 노동의욕이라든지 새로운 성공의욕 같은 걸 또 고취시키는데 일조하니까 이건 뭐 그냥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소고기 시장에서 주어지는 보상, 예. 그 소득이라는 게 그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그거는 저는 바로 직접 건드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런 문제를 시정을 하려고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나 복지나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세금을 걷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제가 금투세 같은데 욕먹을 줄 알고 금투세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 근로소득세는 우리가 진짜 뼈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세금 뭐 계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간이 네. 그 구간별로 막 칼같이 해가지고 유리지갑에서 다 빼가는데 네. 금투세는 금융투자회가 벌인 소득의 20%를 한다는데 거기다가 과세를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저는 그런 점에서 금융투자를 해가지고 뭐 일확천금을 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 자체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일부를 이제 세금으로 떼자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금투세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걷어서 소득을 발생시켰을 때 소득세를 이미 내고 난 다음에 나한테 들어온 그 소득에 대해서 또 떼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냥 소득이 들어오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상속재산으로 읽은 거라면 상속세 냈을 거고 사업으로 번 돈이라면 사업소득세 냈을 거고 월급 받아 모은 거라면 근로소득세 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벌었다는 이유로 또 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중으로 중복해서 과세를 하는 문제가 거기 있으면 저는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컨대 지난 5년 동안 주식 투자회가 손해만 보다가 네. 어느 한 해 반짝해가지고 돈을 1억을 벌였는데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떼가 이런 경우는 또 그런 경우대로 지난 5년간의 어떤 손실이 금년의 어떤 소득에 예컨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든지 그런 건 저는 합리적으로 룰을 만들기에 따라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금융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은 그러면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가상화폐는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근데 보통 근로자들이 근로해가 매일 출근해가지고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하는 근로소득에서는 지금 왕창 낸다. 저는 이게 이제 안 맞고 네. 아까 질문하신 양극화는 시장에서 고소득자가 엄청난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발생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그렇게 벌어들이는 소득 부 자체를 뭔가 이렇게 죄악시해가지고 거기에 매스를 가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죠. 그렇지만 뭔가 우리 복지하려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전문가시니까 조금만 디테일하게 한 번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그 적정한 세율이라는 것이 소득세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이자 소득이든 배당 소득이든 투자 소득이든 벌면 1억 이상 벌면 몇 퍼센트 근로소득세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별도의 분류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별도의 분류 과세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이 아니라 아마 뭐 계속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하는 표 있잖아요. 그 소득세율 표죠. 그거를 만약 이 배당이나 뭐 금융투자 소득이나 이런데 그대로 적용하면 그거는 처음에 뭐 과세가 없다가 너무 충격적인 과세가.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과세는 저는 그대로 두는 게 낫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그 별도의 과세를 해야 된다고.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종합과세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기 때문이군요. 궁극적으로는 그래 가지만 초반에 그렇게 가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그냥 20% 도입하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반발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폐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자들한테 근로소득과 형평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금투세 폐지하는 날 보셨겠지만 하루 반짝이었거든요.
아 증시가? 예, 네. 하루 반짝이었어요. 네. 하루 반짝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계엄이 나고 난리가 나고 트럼프가 들어가 관세를 매긴다 그러고 이러면서 우리 증시가 그러면 달러는 강하고요. 환율은 올라가고 네. 이러면서 우리 증시가 지난해 성적이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형편이 없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투자자들한테 금투세는 뭐 X를 벌면 거기다가 세금을 0.1을 곱해가지고 본인이 가져가는 건 이제 X를 가져가다가 0.8X를 가져가는 게 5천만 원까지 또 웨이브 해주죠. 그렇죠. 웨이브 해주죠. 네. 근데 그게 금투세가 그거 폐지를 하고 나면 우리 증시가 그냥 날개를 달 것 같이 활활 올라갈 것 같이 말들을 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폐지 그냥 반대했지만 네. 저는 그게 우리 증시를 살리는 아주 근본적인 해법이었느냐. 그거는 아닐 것이다. 아닌 걸로 이미 판명이 저는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마치 우리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는 아주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는 것 같이. 파퓰리즘이었다. 그래 떠드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안 그 맞았다. 증시 그래가지고. 얘기가 어떻게 화두가 돼서 네.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가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거의 2년 넘었나요?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년 다 돼가지고. 네, 2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 2년 넘진 않은 것 같고. 네. 네. 그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매도 금지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부작용을 뭘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신용도 없이 하는 거 나중에 처벌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찬성하지만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를 그거를 금지하는 거는 이거는 좀 어리석은 짓이다. 근데 그때도 금투세 폐지하고 똑같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거 금지 안 하면 우리 개미들 시큰 투자해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켜준다라는 그런 여론의 압력이 굉장히 셌거든요. 금융위하고 대통령하고 금융위가 그렇게 해버리고 나서 공매도 금지도 못 풀고 있고 금융 투자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과세하는 나라들 많은데 우리는 안 하고 있고 그런 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좋아가지고 여기에 남아 있느냐? 아닌 걸로 지금 다 판명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공매도든 금투세든 그거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 그럴까 아니면 선진국의 예라 그럴까 그런 거 우리도 비슷하게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지금이라도 풀어야 된다고. 저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매력 없는 한국 증시에 그나마 매력을 찾아보자면 그나마 세금 안 매기는 거 뭐 이런 거 정도일 텐데 그것마저도 공매도 없는 거. 네, 그것마저도 없어지면 에이 됐다 씨 뭐 이러면서 근데요. 더 떠나가지 왜냐면 지금 이제 옛날에 아마 20년 전에는 해외 주식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해외로 또 자산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되게 편하잖아요. 편하죠. 예, 그러니까 예. 아유 됐다 그럼 한국 시장에서 뭘 기대할 게 있다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동력도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한국 시장 떠나고 어디 뭐 미국이든 저 동남아든 어디 저 성장 있는 대로 난 갈래 이런 게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냐는 그렇습니다. 우려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 말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들이 진짜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처지고 뭐 진짜 수출도 안 되고 뭐 경쟁력도 없고 이런 게 계속 투자자들 눈에 금방금방 쉽게 보이는 상황이라면 뭐 무슨 금투세를 뭐 아무리 폐지해준들 공매도를 아무리 금지해준들 있겠냐? 가죠. 네. 가는데 결국 여기에 남는 거는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정치가 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정치적인 뭐 외생적인 안보적인 그런 변수도 있다 그러지만 아주 이 장기 추세를 보면 결국은 그 펀더멘탈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 증시가 뭘 그런 뭐 금투세나 공매도나 이 정도의 조치로 뭐 국내 투자자들 미국 증시 가려는 투자자 발목을 잡아가지고 여기 투자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은 안 되는 거다. 네. 그리고 우리 증시에는 말씀드리기 좀 거북한 측면인데 우리 증시에는 부실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퇴출 안 시키죠. 퇴출을 안 시키는 네. 그거는 상장의 조건에 관한 문제인데 네. 그거는 선진국 증시 같으면 딱 정해가지고 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을 못 시키면 네. 일단 너 나가라. 네. 너 요건 충족시켜야 다시 들어오너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컨대 뭐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3년 이상 계속 그런 기업들도 여기에 엄청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재벌 대기업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장사들 중에 거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 안에 있는 기업 중에 그게 뭐 건설이 됐든 어디가 됐든 부실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돈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갚거나 아니면 적자 계속 나는 이런 기업들을 그냥 봐준다고 증권 그 증시 감독청에서 감독기구가 그거를 상장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을 약간의 온정주의 비슷하게 봐준다고 증시 안에 계속 놔두는 거는 그거는 그런 거야말로 우리 증시를 위태롭게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일견 그 동의하는 게 그 잘못된 그 시장의 질서 혹은 상장 요건 혹은 기업이 주주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에 대한 일벌백계는 거의 안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건 안 하고 예. 그런 건 안 하고 금투세나 공매도 금지 가지고 네. 어떻게 달래 보려는 그거는 전공법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는 뭐 상법 개정도 네. 하는 게 맞다. 정부는 뭐 자본시장법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상법 개정해가지고 상법 우리 개정해야 된다. 법원이 대주주가 소액주주한 피해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네. 우리 법원이 계속 판결로 축적을 해나가면서 상법이야 뭐 선언적으로 이렇게 박는 거죠. 네. 근데 법원이 계속 그런 축적을 해나가야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생길 거다. 그래 보니까 우리 증시가 지금 우리 증시를 아주 대증요법으로 뭔가 뭐 좀 이렇게 예, 뭐 스테로이드제 좀 이렇게 투여해가지고 살리는 그런 거는 안 통할 거다. 안 통하는 거 이미 보고 있지 않느냐. 네. 지금 뭐 경제라든지 여러 뭐 정치나 이런 걸 쭉 보실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 한 반 정도를 많이 평가하신다면 한 문장으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비상계엄하고 뭐 지금 탄핵까지 온 이 사태도 굉장히 문제 있지만 네. 윤 대통령은 제일 문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뭘 국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뭘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일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일한 게 계획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너무 무능했다. 진짜 무능했어요. 뭐 하려고 뭐,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아니요. 원래 무능했다라고 판정을 하면 일 안 하는 게 나은데 무능한 분이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그러는데 원래. 근데 무능했다 판정하면 이제 원래 옛날부터 제가 선출을 아니 머리 나쁜 사람이 부지런한 거. 아니 그거는 선거에서 뽑지를 안 했어야죠. 그런 네. 사람. 보시면 우리 부산 엑스포 같은 것도 봤지, 뭐 대왕고래 같은 것도 보고, 네. 예. 의대 정원 2,000명 같은 것도 보고, 네. 연금 교육 노동개혁 한다고 그랬는데 네.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 했죠. 아니 뭐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요. 네. 제가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데요. 야당한테 찾아가지고 바지가리 잡고 매달려서 야당이 원하는 거 뭐 하나 들어주고 해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게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걸 그냥 저 용산에 앉아가지고 나 연금 뭐 개혁 할래? 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네? 한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연금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공무원 연금개혁보다 국민연금개혁은 더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지. 그 어려운 연금개혁을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찾아가가지고 또 민주당의 의원들 그다음에 보건복지위 민주당 야당 의원들 다 일일이 밥 사주고 막걸리 먹여가면서 설득을 해야죠. 그거 잘하는데 그거. 누가 잘해요? 아니 막걸리 먹고 하는 거 친한 사람들하고 김치찌개. 먹는 거죠. 김치찌개. 아니 그래서 저는 한 게 없다. 보면서 너무 네. 무능해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진짜 잘못한 거다. 그 부분은 그럼 그냥 정치의 한계라고 보십니까? 해야 될 일인데 의원들은 막걸리 사주고 해줘야 겨우 하나쯤 동의해주는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정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연금에 대한 자기들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국민연금 개혁이 잘 되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다른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민주당 그 뒤에는 또 민주당 지지자들 뭐 전공로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막 그 뒤에 쫙 많잖아요. 정교조도 있고 네.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그러면 민주당의 대표든 그 의원들이든 그 사람들의 체면을 세워주고 그 명분을 사람들이 좀 줘야 평소에 되고. 원하는 거 네네네. 중에 하나는 들어줘요.
제가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사람들한테 살살 매달리면서 100점짜리도 못하고 그때 한 70점짜리 했어요. 2015년에. 근데 맞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죠 뭐 갖고 오는 리스트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 다 못 들어주는 거고 그 중에 하나 딱 보니까 요건 들어줘도 되겠다 싶은 게 국회법 개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 이거에 반하는 시행령, 행정명령은 행정부가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 그걸 만들면 국회가 그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거는 좋다. 네네. 그거는 취지에 맞다. 국민연금과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이제 다른 걸 협상한 갖고 거구나. 왔죠. 그래서 좋다.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이제 국회법 개정안 그거 들어주는 바람에 대통령한테 그때 찍혀가지고 뭐 배신이 정치. 근데 원내대표 하실 때인가요? 예, 원내대표. 원내대표 하실 10년 때. 전에. 거의 딱 10년 됐는데. 그러네요. 그런 대화 타협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필요한 개혁이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80점이든 70점짜리든 통과가 되고 그래야 나라가 조금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근데 그거 생각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원내대표 연설 때 그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때 문제가 됐던 그 그렇습니다. 여당 내에서? 예, 예. 그게 몇 년도 몇 월이었죠? 2015년 4월입니다. 그 10년 됐네 거의. 딱 10년 다 돼갑니다. 10년 됐는데도 예. 요지부동이에요 그쪽에서는? 그쪽이라는 게. 아니 지금 배신자 프레임 건대에서 전혀 변화가 없어요. 10년 동안 네. 진짜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10년이 원래 아니, 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니 풀어줄 만도 한데. 풀어줄만 한데 진짜 많이 묻다 아이가 진짜. 근데 안 변합니다. 근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좀 변할지. 아니 그래서 여쭤보니 가끔 소주 한잔 하시면 그때 좀 참을 걸 그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뭐 네? 아니 저는 뭐 소주를 몇 잔을 해도 그 생각은 안 변할 것 의원님 같아요. 저 들어보니까 그 원래 현실이라는 게 그 금투세 안 하고 싶은 그 분들도 그 생각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많은 분들이 저 주가 내려가지고 좀 그러잖아요. 그럼 또 이제 포퓰리즘도 좀 하고 그러는 거지. 정치인이 표 받고 하려는 건데 그렇게 그 KDI가 보고서 쓰듯이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국민들 5천만 원 어떻게 설득하고 가요? 요 얘기를 제가 좀 예. 의원님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말씀드리면 예. 너무 평상시에 너무 까칠해. 그러니까 스킨십이 좀 없었어. 그리고 뭐 하나는 좀 져줘야지. 매번 맞아. 옳은 일하고 다 이기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예? 네? 너무 저는 똑똑하고 근데- 너무 유능한 것 같은데 저는 스킨십이 약해. 작은 거는 네. 작은 거는 저는 크게 집착을 안 합니다. 사실 금투세는 뭐 폐지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거 별로 도움 안 될 거다. 근데 하려면 해라. 근데 결국 도움 안 되는 게 이제 보이니까 금투세보다 훨씬 중요한 정치 개혁 방안들이 있다. 근데 예컨대 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의료 사태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 개혁. 아까 제가 또 이야기한 무슨 혁신 인재를 기르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큰 거는 저는 양보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작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또 뭐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렇죠. 지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좀 그랬다는 스킨십. 후회는 안 드세요? 뭐 제가 뭐 너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때 이미 뭐 저 10년 전에 그때 원내대표로서 국회 대표연설 하기 전부터 많이 찍혀 있어서 그렇겠죠. 아니 왜냐면 동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다 갖춘 분이야. 네? 원래 또 아버님도 유명하신 분 아니야. 네네네. 거기다가 또 뭐 학력도 좋으시지, 유학파지, KDI 출신이지. 그리고 지역구가 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 갖췄으면 좀 베풀면서 일로 와 소주 한잔 해. 이런 것도 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10년 동안 요지부동이었을까. 그런 소주 한잔 했을 거야. 이제 해서 불렀다가 야 금투세 너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주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가르쳤겠지. 아니, 뭐. 근데 소주 한잔 예컨대- 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한 근데 거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대통령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대통령하고 소주 한잔 하는 거는 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거든요. 뭐 소주 한잔 하러 오라 이러면 언제든지 갈 건데 안 불러요. 까칠하게 밖에서 막 욕하니까 박근혜 안 불지.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기 대선 할 거라고 보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네. 저는 인용할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럼 조기 대선이 뭐 5월이든 뭐 4월이든 그렇죠. 할 텐데 4월. 네, 하겠죠. 거기에서 역할을 하실 거죠? 예, 저는 특히 지금
저는 뭐 늘 뭐 정치하면서 예. 경제 안보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온 사람이라서 지금이 제일 또 제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라서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은 네. 자기가 필요하다 네.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늘 손들고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내에서 경선을 통과해야 이제 후보가 예. 되실 거 아닙니까? 예.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더 어려울 거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10년 동안 네. 이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저에 대한 이제 뭐 비토라 그럴까 반감이라 그럴까 예. 그게 이제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제가 우리 뭐 잠재적인 후보들 중에 제대로 된 TK 출신은 접니다. 제 하나입니다 사실. 근데 예. 그분들이 뭐 다 뭐라 그럴까요? TK에서 제가 많이 어려우니까요. 거기가 보수세가 강해서. 네. 근데 저한테 필요한 반전의 계기라는 건 이런 거죠.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 저쪽 후보가 돼가지고 네.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럼 이재명 대표가 요새 뭐 엄청나게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쫙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 중간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저항해가지고 중원으로 가지는 안 하고 우리는 막 더 오른쪽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그 제가 우리 당원들하고 국민의힘 지지층들한테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5년을 살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같이 문제 많은 사람이 5년 대통령을 하면 윤석열 정부보다 더 할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도 그런 것들이 그런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우리 지지자들하고 당원들한테 아니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 우리 후보로 뽑으면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 후보로 뽑으면 이재명 대표한테 그냥 정권 쉽게 그냥 갖다 바치는 거다. 왜? 우리는 중원에서 승부를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예. 중원에서 중도에서 승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승부 제일 잘할 사람 저니까 제가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이유로 그러고 딱 10년 되네 그때. 미웠더라도 좀 있으면 예. 저를 후보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저는 뭐 호소하는 수밖에 없죠. 거기 좀 먹히긴 해요. 10년 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10년 전보다는. 예. 근데 이제 굳이 따지면 이제 그 가운데쯤을 노리는 분이 또 있으시잖아요. 예를 있죠, 들면 있죠.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오세훈 뭐 후보. 오세훈, 네, 한동훈 네, 뭐 이런 분들이 네. 아마 네. 대략 또 경쟁이실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보다 더 나은 유승민의 장점은 뭐 있습니까? 아까 저보고 입 바른 소리 너무 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저만의 장점은 저는 25년 정치했는데요. 예. 25년 정치했는데 저는 국가의 기동한 경제하고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다른 후보 누구보다도 저는 계속 고민을 해왔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생각해 와서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당 안에 누구보다도 경제 안보에서 제일 준비된 사람이 국방위를 오래 하셨죠. 국방위 8년을 했죠. 네, 국방위원장도 오래 하셨어요. 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드 도입 제일 먼저 주장했고요. 음. 그리고 저 SM3 같은 것도 물론이고 국방위원장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축을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셨고 누구보다 잘 이끌어갈 거라고 예. 생각을 하신다는 예, 거죠. 예. 근데 정치인인데 정치는 빼셨네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정치력이라는 거예요. 예. 저보고 뭐 사람이 없다, 포용을 못한다 네네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권력한테 당해온 게 1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죠? 10년 동안 권력한테 당하면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도 저하고 아직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전직 의원님들이나 현직 의원님들 중에도 말은 겉으로 공개적으로 못해도 그렇지 제가 이번에 갖고 있는 이 돌아가는 이 정치 위기에 대한 제 생각과 저는 동의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영남 의원들은 무조건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따르고 무조건 탄핵 반대하고 그러시는 것 같죠.
거기 여론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요. 네. 그쪽 여론이 만약 탄핵에 대해서 결론이 나고 네.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요. 영남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분들도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대선 국면 딱 들어가면 누가 승리할 거냐. 거기에 본선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제 경쟁력에 대해서 그분들이 음. 인정을 해주시면 저한테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역도 그렇고 동대구역이었나요 어제? 네. 와 사람이 좀 엄청 모였더라고요. 예. 정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갖고 그럼 그게 지금 현재 그들의 민심은 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커야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이 시나리오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게 큽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 5년 그거는 난 절대 못 봐주겠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그분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17년 대선 때요. 네. 저도 그때 대선 출마했었는데 그때 2017년 대선 때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특히 보수층에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씨 좋고 착하게 보이고 네네네. 그래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우리는 탄핵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뭔가 국민을 통합하고 뭔가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 거 뭐 저 사람이 그럴지 몰라라는 일만의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의 사법 리스크나 그 사람의 잔인한 비민주적인 행태나 그 사람의 경제나 안보에 대해서 말 바꾸고 기회주의적으로 하고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클릭을 해도 저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반 이재명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을 누가 이기냐 이 질문도 더 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 3, 4년은 아마 트럼프랑 당연히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또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트럼프라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나오면 굉장히 많이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황당하겠죠. 지난번에는 됐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 버리고 이번엔 또 됐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버리고 자기 대통령 될 때마다 이랬잖아요. 근데 트럼프한테는 네.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보면 뭐 자유민주주의 연대 동맹 가치 외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 트럼프라는 사람한테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아. 트럼프는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모든 걸 거래 딜의 관점에서 해석을 네. 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가 주한미군도 지키고 북한 핵 문제도 대응하고 경제도 네. 우리가 피해를 덜 입고 서로 윈윈을 하려면 그 사람한테 늘 그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람이기 생각해요. 때문에 네. 그 사람한테는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굿딜이다. 그게 경제든 안보든 그 사람은 굿딜 이런 데 굉장히 꼽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게 무슨 주제가 됐든 저는 거의 뭐 관세가 됐든 투자가 됐든 대중관계가 됐든 네. 뭐가 됐든 이렇게 한미가 약속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당신 입장에서 굉장히 굿딜이고 미국 돌아가가지고 미국 시민들한테 굉장히 자랑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최대한 설득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트럼프라는 그 사람 얼마나 지금 힘이 셉니까? 네. 주입 말릴 사람도 없고 네. 그런 트럼프한테 어떻게 하면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아트 오브 더 딜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그 거래의 그 기술. 사람이 생각하는 거래의 기술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굿딜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주느냐. 저는 그거를 우리 외교가 다음 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거를 잘만 설득한다면 충분히 다른 대통령 때보다도 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많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하시는 저는 거군요. 뭐 그 사람한테 괜히 가서 그냥 아부하고 뭐 이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에게 굿딜이라면 우리에게는 배드딜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굿딜을 주고 우리가 이익을 그럴 가져오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 예컨대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못 올려줘도 상당히 만약 올려준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뭐 관세나 한미 FTA나 이런 데서 예컨대 뭐 트럼프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덜 당하고 이런 거래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이제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이제 우리가
더 중국과 뭐 균형 외교를 하느냐 아니면 미국에 더 그 질서에 편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논란이 좀 지난해 뭐 작년 많았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는 혹시 우리 유승민 의원님 어디로 가야 된다고? 지금은 거의 미국의 거의 경도대에 있는 외교 네. 뭐 안보 포함해서 경제까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진핑이 그 경주 에이펙인가 거기 이제 오면 저는 좋겠는데요. 예. 시진핑도 아마 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이제 3년이라 칩시다. 이 3년 동안 저는 중국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자극한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하고 무슨 디커플링을 한다, 디리스킹을 한다 이렇게 계속 해왔지만 사실 보면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은 중국하고 뒤로 할 일은 다 해요. 예. 일본도 다 하고 유럽도 다 합니다. 네. 중국이 또 그걸 원하고 우리도 미국 주도의 무슨 뭐 거의 공급망이 됐든 뭐가 됐든 미국 주도의 그 체제 안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되 우리는 중국한테 지금 무역이든 뭐 여러 가지 산업 어떤 이 체인 관계든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저는 그거는 확대시킬 수 있으면 네. 시킬 수만 있으면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동안 중국을 괜히 쓸데없이 자극을 했고 최근에 부정선거론 같은 거 가지고 중국 이야기 막 꺼내잖아요.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저는 뭐 부정선거론 믿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예. 중국을 그런 식으로 저는 자극하는 거는 그거는 바보다. 음. 우리는 한미동맹 굳건하게 하는 거야 뭐 사실 제 같은 사람보다 더 강하게 믿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한미 안보 협력도 그렇고 경제 협력도 그렇고 한미 동맹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저는 뭐 강경 보수란 이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 안보든 경제든 통일이든 뭐든 중국을 그렇게 적대시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중국하고 굉장히 친밀한 친구 같은 그런 관계를 정상급 차원에서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또 네. 기업 차원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 트럼프가 네. 무슨 뭐 대단한 보안이 필요한 무슨 첨단 기술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유출시키고 이런 몰라도 그냥 경제 관계를 하고 안보도 서로 컨플릭트가 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그런 거 가지고 미국이 저는 뭐라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가 너무 개선해야 된다. 너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악화되는 거 이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하죠. 아까 그냥 말씀 중에 네. 부정선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의외로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확신하고 계신 분들이 국민 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예.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고 또 앞으로 그런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면 선거 자체에 대한 시비가 앞으로도 계속 어차피 박빙 선거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그냥 서버를 다 깎아요? 이 분열, 이 갈등을 네. 정치는 치유를 해주고 통합을 네.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정선거도 그렇고요. 더 막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저도 주변에 저런 분까지 믿는구나 싶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그거 유튜브도 보고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은 네. 그게 종교적 신념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너 증거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네.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증거 하나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조직적이고 기획된 부정선거의 증거가 저도 믿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못 봤거든요. 저는 못 봤는데 그 약간 선관위 같은 데에서 그냥 홈페이지에 뭐 Q&A로 올려주고 이런 거 말고 네. 선관위 그 서버 자기들 다 갖고 있고 모든 프로세스를 다 선관위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뭐 예컨대 민경욱 전 의원 재판에서 이미 다 대법원이 다 봤어. 그러니까 없어.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거는 관료적인 접근이고 예. 국민 다수가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현실은 이거는 심각한 현실이니까 선관위 같은 데에서 이번에 윤 대통령도 계엄을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서버 뭐 그러려 그러지 말고 왜 평소에 부정선거 그것도 못 밝힌 것도 저는 문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대통령까지 됐는데 대통령이 못 밝히고 그러면 누가 밝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친구도 선관위 사무총장 갖다 놨잖아요. 그 평소에 좀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알아보시고 네. 나도 한때 믿었는데 아니더라 이런 말을 오히려 해줬으면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이만큼 많이 믿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네. 믿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사전투표에 그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 대선, 다음 총선, 지방선거 이런 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믿을 국민들이 의심을 가진 부분들 있잖아요. 네. 뭐 종이가 안 접히가지고 네, 네, 네. 빡빡하다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거 하나하나도 저는 성의 있게 설명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부정선거가 진짜 없었다면 없었다는 걸 믿도록 만드는 거는 그 선관위 사람들이 월급 받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었다고 유 의원님은 믿으시는군요. 저는 부정선거 없었다고 믿습니다. 옛날 자유당 공화당 시절에는 많았죠. 87년 이후에는 조직된 기획된 그런 부정선거는 저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관리의 부실은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관리 부실 같은 거는 있었죠. 그거는 증거가 있잖아요. 예, 예, 관리의 예. 부실 같은 예를 들면 어떤? 뭐 투표함을 옮기다가 봉인이 떠져지고 그다음에 인쇄를 했는데 그 앞에서 인쇄하잖아요. 사전 투표 가면 예. 인쇄를 했는데 뭐가 이래 인쇄 프린터가 흔들려 가지고 양식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도장이 좀 뭉개졌다든지. 그다음에 미분류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이 도장을 뭐 이렇게 잘못 찍어가지고 네네네. 뭐 이래 그 선에 이렇게 물리게 찍었다든지 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겼을 때 있잖아요. 그때 부정선거를 제기한 게 김어준 씨입니다. 맞아요. K값이라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투표한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후보가 1.5배나 더 나왔더라. 이거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더 플레인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었거든요. 네. 그걸 갖고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3.15 자유당 시절에 3.15 부정선거보다 더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못 참고 성남시장이 당시에 못 참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 근데 그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얼마 붙어가지고 2017년, 2020년, 2024년 대선 총선에서 우리 쪽에 황교안 전 대표, 정광훈 목사, 그거 유튜버들 거기다가 이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 생각해 보시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요. 지난 한 5년, 뭐 한 10년 사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자기가 공개적으로 부정선거를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최근에 또 뭐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집회 가가지고 마치 부정선거 믿었던 것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그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네. 그전에는 그러니까 왜 이게 아무 말 없었냐? 여론에 굉장히 윤상현 휩쓸려 의원은 가는 진짜 거거든요. 간발의 차로 몇 번 된 분 아니야? 그렇죠. 네? 예. 그분이 제일 간발의 차로 많이 된 분인데. 그렇죠. 인천에서. 김민현 의원은 비례고. 비례고. 그러니까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하여튼 좀 거리를 두다가 어느 순간 하여튼 이 탄핵 국면 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쓸려가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당 좀 전체가 이상하다. 극우화되는 경향하고 예. 부정선거를 아니 근데 갖고 유 의원님도 어쩔 때 그런 유혹이 없어요. 막 대구에 막 저렇게 막 사람 뭐 10만 모였다 그러면 가서 마이크 확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 그게 부족해 내가. 그게요. 그게요. 아니 저도 뭐 옛날에 대중집회도 많이 나가봤고, 예. 근데 그게 제가 2017년에 촛불 시위 안 갔습니다. 네. 저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과 거기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촛불 드는 그 일은 저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대구역에 부산역에 많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네.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서부지법 앞에 그때 구속영장 발부하는 날 많이 모였어요. 네.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그분들 보고 국민의힘이 정치를 하면 그거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냥 자기 집에서 조용하게 그냥 자기 이 중간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투표날 때가 딱 조용하게 나와가 한 표 딱 찍고 가는 수많은 중도층의 시민들 그분들 마음을 모르고 그냥 그 역 앞에 집회나 가가지고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서 극단적인 발언하고 그게 그럼 뭐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선거 이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승민 의원 모시고 아 근데 꽤 오랜 개인적으로는 시간, 뭐 네. 더 강론적인 걸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그러나 또 이제 네, 보시는 한 시간 분들의- 반을 했어요. 예, 보시는 분들의 시간도 매우 소중하니까 오늘은 일단 요 정도로 예, 마무리를 하고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 30초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예, 예. 아 여기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이 네, 오셨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직관하고 계신데. 예, 예. 저는 뭐 늘 이렇게 어렵게, 굉장히 어렵게 정치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정치에 저는 저같이 소신이나 원칙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렵게 정치하는 사람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 명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뭐 누구보다 정치라는 게 이게 정치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고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데 정치를 잘 되게 하는 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감정, 권력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뭐 상대에 대한 보고 이런 모든 게 그냥 이 버물려져 있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가지고 살아왔고 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안보가 제일 심각한 위기이니까 네. 그런데 고민을 해왔던 제가 좀 나라를 위해서 예, 일할 그런 기회가 언젠가는 있기를 바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10년이라는 그 세월을 저는 그 1시간 반 동안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제일 멀리 있지만은 예. 느낌이 오네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진정성. 이제는 그 좀 끊고 싶고 네.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 절절함이 네. 와닿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평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해주시는 걸 테니까요. 네. 네, 여러분 보시고 어떤 의견이 근데 있으신지. 금투세하고 공매도는 평가에 이게 좀 댓글이 좀 걱정이 많이 된다. 네, 제가 이미 이야기했던 거라서 관계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더 폴리틱스 첫 번째 손님으로 네. 유승민 전 의원님 모셨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많은 정치인들 모시고 이렇게 편견 없이 한번 네. 개탄 없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님 예.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예,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셰프님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